노동의 끝이다. 노동의 종말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노동의 시대는 끝이 났다. 라는 것을 데니엘 서스킨드 영국의 교수님으로 연구를 하신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이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신 가문인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암울하게 들리겠지만 사실 이 책은 미래를 밝게 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인류를 지배한 경제적인 문제가 기술 진보 덕분에 앞으로 몇십 년 안에 해결될 터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이 즐겨 쓰는 비유대로 경제를 파이 한 판으로 본다면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이 먹고 살 만큼 파이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도전 과제였다. 1세기 막 시작했을 때 국제 경제라는 파이를 세상 사람에게 모두 똑같이 나눠줬다면 한 사람이 1년에 받은 양은 오늘날 가치로 몇백 달러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는 인류 대다수가 가난에 허덕이며 살았다. 그 뒤로 100년, 1000년이 더 흘러도 상황은 더 바뀌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1800년에 평범한 사람이 누린 물질적인 풍요가 기원전 10만 년보다 나을 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몇백 년 동안의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했고 이 성장을 기술 진보가 이끌었다. 결과로 세계 곳곳에서 경제라는 파이가 커졌다. 오늘날 이 파이를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눈 즉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이미 한 해 평균 1770달러를 넘었다. 이 수치는 세계 GDP의 75억 명으로 나눈 값이다. 경제가 해마다 2%에서 꾸준히 성장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 부유해지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성장하고 부유해지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기술적인 실험이 그런 성공이 일어날 친구가 될 것이다. 기술적인 성공이 이런 문제에 답을 얻으려면 우리는 몹시 곤란한 물음을 던져야 한다.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류에게 마땅히 져야 하는 의무의 본질은 뭘까?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건 뭘까? 셋 모두 만만치 않은 난제다.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조상들을 괴롭힌 한 가지 문제, 어떻게 모든 사람이 먹고 살 만큼 파이를 크게 키울 것인가, 그런 문제인데 레온티예프는 자신의 진지한 주장을 말이 민주당의 입당에 투표할 수 있었다면 농장에서는 지금과 사뭇 다른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말로 재치 있게 드러냈다. 말은 자신들의 운명을 통제할 힘이 조금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다르다. 나는 기술 결정론자가 아니라서 미래는 틀림없이 이러이러하게 펼쳐지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철학자 칼 포프는 미래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필연성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말한 탓에 운명이라는 철길이 이미 깔려있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서서히 움직일 뿐이라고 믿던 사람들의 적이 되었다. 나는 포브의 말에 동의한다. 그런데 기술 현실론자이기도 한 나는 우리가 아직 기술을 능력껏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벗어날 수 없는 미래의 모습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가 모두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것이다. 자, 기술 전반의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불안불안 노동의 시대, 실험주의 혁명, 기계경 시위협의 업무 잠실에서 마찰적인 기술 실험이다.
구조적인 실력 기술, 기술과 불평등, 교육과 한계 등은 큰 정부는 기술 대기업은 삶의 의미와 목적은 어떻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자 살펴보자 하는 거죠. 기술과 일의 역사 첫 번째 파트에서 기술과 일의 역사는 섣부른 불안하지 말고 챕터 1장에서 경제성장은 아주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다. 사실 30만 년 전 현생 인류가 출생한 이후로 경제생활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했는데 먼 조상들은 딱 먹고 살 만큼만 사냥하고 채취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엄청난 성장을 18세기 19세기 이러면서 엄청나게 도약을 했다라는 거죠. 연도를 봤을 때 갑자기 이렇게 급상승이 했다라는 도표가 나오는군요. 급상승이 했다. 자, 이렇게 어떤 나라들은 풍부한 자원, 사람이 살기 쾌적한 날씨, 무역에 용이한 해안과 강이 있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았다. 또 다른 이유는 문화일 것이다. 사실 이런 것도 변천이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유가 뭐든 간에 1760년대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선술까지 경제 성장을 치고 나간 나라는 영국이었다. 영국은 혁명을 하면서 산업혁명에 선사한 기술, 자동화 이렇게 해서 빠르게 복사원 산업혁명 동안의 변화에는 이전 다른 특징이 있었다. 라이트와 자동차 불안이라 사람들은 자동화의 불안, 자동화가 일자리를 없애리라는 불안 때문에 항의와 반대를 쏟아냈다. 자동화 때문에 하이브리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자동화가 일자리 없앤다라는 건데 기계를 사용하면은 하그리브스와 같은 시대를 산 존 케이도 1730년대에 직조기의 북을 반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플라잉 셔틀이라는 장치를 발명했다고 비슷한 운명에 처했다. 분노에 쌓인 직조공들이 그의 집을 뒤집어 엎는 바람에 만약에 두 친구가 K를 양모로 감싸서 안전한 것으로 피신시키지 않았다면 직조공들 손에 죽음을 맞을 뻔했다. 그가 몰래 빠져나가는 모습은 19세기 맨체스터 시청벽에 그려진 벽화에서 볼 수 있다. 두 사건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산업혁명 동안에 신기술에 맞서서 이렇게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났다. 잘 알다시피 이런 파괴자들은 러다이트라는 영국 이스트 미들랜드 출신의 직조공 네덜러드에서 따온 말로 취미가 의심스러운 이 인물이 산업혁명 초기에 직조기를 들고 있었다고 한다. 네들은 아마 실존 인물이 아닐 테지만 러다이트 운동에 앞장선 사람들이 일으킨 소동은 실제였다. 1812년 영국 의회는 어쩔 수 없이 편집기 등의 파괴에 대한 법을 통과시키게 했다. 법률에 따라 기계를 파괴하는 행위는 사형을 받는 범죄가 되었고 무엇이나 몇 사람이 기소되어서 처형이 되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국가가 발명자 편을 들지 않을 때도 있었다. 실제로 불만에 찬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워낙 시달린 나머지 문제가 된 혁신이 펴지지 못하도록 국가가 개입해서 막은 적도 있었다. 변화 속에서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때는 시후에는 우리가 기업인에게 말하는 따뜻한 한여금커녕 교수형을 명령을 했다. 이렇게 해서 비극인 것은 왜냐하면 발명 때문에 내 불쌍한 백성들이 겪을 일을 생각해 보시오.
이 기계는 틀림없이 백성들의 일자를 빼앗고 거지로 만들어서 그들을 발멸시키고 말 거요. 그 다음 사례는 폴란드 안톤 멜러가 겪은 비극인데, 멜러는 1586년에 운수산업계도 리본 직조기를 발명했다. 리본 직조기? 그런데 시인 기업인에게 보내는 따뜻한 한영을 교수행을 명령했다는 거죠. 하지만 불안을 느낀 사람은 노동자와 정부만이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자 경제자들도 자동화의 위험을 심각하게 여기기 시작했어. 앞서 말했듯이 1930년대 기술적인 실업이라는 말을 널리 퍼뜨린 사람도 경제학자 케인스였다. 하지만 케인스보다도 100년도 더 앞서서 경제학의 체계를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이 문제와 씨름했다. 이 문제가 해서 기계가 미치는 악영향을 걱정하는 불안은 20세기 내내 이어졌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자동화의 위협을 요란스럽게 떠드는 척한 논문과 보고서를 여럿 보았다. 이미 1940년도 기술적 실험을 둘러싼 논란이 워낙 흔해서 뉴욕 타임스는 이를 가리킴 없이 캐캐묵은 논쟁이라고 불렀다. 자, 이렇게 하지만 60년 전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똑같은 말을 이용해서 자동화가 산업문란이란 아무런 위협을 수반한다고 말했다. 2016년 스티븐 호킹도 자동화가 블루칼라 노동자를 얼마나 사정없이 무너뜨릴지 설명하면서 이런 파장이 머지않아 중산층에도 깊이 밀어 닥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